안녕하세요. 원로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정한용입니다. 오늘은 이병옥 교수님을 모시고 원로와의 대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병옥 교수님은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정신분석과 관련된 자그마치 16권의 저서를 출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모시고 말씀을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첫 번째 질문 드리는 건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근황을 여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네. 틈틈이 짬을 내서 저술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술을 계속 하시는 거죠? 할 계획입니다. 아, 네. 예. 선생님,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는 건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예. 저는 원래 국문과에 진학해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의사가 되면서 그나마 인문 쪽에 가까운 정신의학 쪽에 매력을 느꼈고요. 결국은 이제 평생을 직업으로 삼는 그런 전공 과목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험도 사지선다형이나 OX 문제는 아주 질색이고요. 주관식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로 살아가는 아날로그 세대의 비애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작가로 돌아가신 거네요. 처음 하시고자 결국은 이제 꿈을 이룬 셈이죠.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그러시네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저희 쭉 공통 질문 것 중에 정신과에 있는 수련 과정의 의국 생활, 그때 선생님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참 괴롭습니다. 죽어라 고생만 했던 기억밖에 없어서요. 그 당시에는 1년 내내 저 혼자 당직을 서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기로 기억되고요. 오죽하면 군대 생활이 더 그리웠어요.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네. 1년에 혼자 당시셨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3년 내내 사람도 없이 그렇게 근무를 해서 참으로 고된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선생님은 주로 정신의학 분야 중에서 아까 소개드렸지만 주 관심사는 이제 정신역동, 정신분석 쪽이신 것 같고요. 그 분야에 관심 갖게 된 이유, 또 이루신 업적, 또 기억에 남는 성과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생물정신의학이 아주 발전을 거듭하던 그런 시기에 시류에 역행했다고 할까요? 오히려 저는 이제 정신치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약물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갈등을 치료하는 약은 존재할 수 없겠다 싶어서 면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치료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역동정신의학의 기틀을 마련한 정신분석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요. 특히 조대용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한국정신분석학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뚜렷한 업적을 이룬 것은 별로 없고요. 다만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학회지 내지는 학술 대회 질적 양적 강화에 힘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0여 편에 이르는 단독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업적 때문에 제1회 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수여한 게 나름대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 논문이 이제 임상과는 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아무도 제 논문을 인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인용하지 않는 논문을 계속 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 정신분석 쪽의 저서가 16권이고요. 말씀대로 다 그쪽 이제 정신분석에 관한 내용들이죠. 제목을 보면 프로이트 인생의 답하다.
정신분석을 통해 본 욕망과 환상의 세계, 정신분석으로 본 한국인과 한국문화, 프로이드와 함께하는 세계 문학 일주, 자화상을 통해 본 화가의 심리 등 문학, 화가, 영화, 마음이 상처 영화를 힐링하기 아주 네. 다양한 예술 부분에 대해서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 중에 몇 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가장 최초로 발표한 그 책은 이제 프로이트 인생의 답하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도 겪고 힘겨운 일이 많을 텐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제 저서들이 이제 출간되었지만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네. 그런 문제, 인생사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룬 저서들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넘게 프로이드 관점에서 프로이드 입장이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인생사, 대소사 문제들을 어떻게 봤을까? 네. 제가 프로이드의 아바타가 돼서 네. 한번 그런 책을 한번 저술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 쪽에 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정신분석 관점에서 그런 작가나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이드와 함께하는 세계문학의 일주. 네. 다 좋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겨서 책 분량이 자꾸 커져가지고요. 독자들, 현대 독자들 마인드하고는 별로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욕심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작년에 나온 도덕적 광기란 무엇인가는 분량을 많이 줄였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문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 이것에 관심을 좀 기울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특히 이제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 중에 하나 드리는 것이 정신과 학회에서의 활동인데 학회에서는 학술부장이 역임하셨고요. 문과학회 중에서는 한국정신분석학회 내 사회문화연구회라는 모임을 이끌고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연구회는 뭐 제가 주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정신분석학회 회원들 사이에 이제 임상적인 그런 논의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적인 논의를 벗어나서 우리 시야를 조금 더 사회 전반적인 그런 사회 문화 쪽에 시야를 넓혀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는, 연구하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보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논문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아주 젊은 회원들하고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지금 쭉 사회문화연구회를 이끌고 같이 참여하면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독일에 계시는 정신분석가도 같이 화상으로 조인해서 우리 한국인이시지만 같이 이제 조인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단순히 우리 자신들만의 토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발표도 하고 갑니다.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연구 업적으로 활자화해서 이제 논문으로도 쓰고 할 거냐. 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정신분석학회의 그 젊은 회원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희망적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쭉 전문에 있다고 한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 근무한 병원에 대해서 또 제자를 많이 키우셨는데요. 그 오래 병원에 근무하신 병원과 그 많은 제자들 키운 분에 대한 소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저기 나대기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야단을 치거나 뭐 잔소리하는 그런 거에 익숙치 않은 그런 편이라서
그런 점이 아마 제자 양성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다들 지금은 독립해서 성공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건 정신의학 분야 이외에 혹시 대외 활동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혹시 이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요셉 의원의 송유경식 선생님을 아시는지? 말씀은 이제 제가 그렇습니까? 초창기에 한때 저는 그분을 도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전공의 때 그분은 내과 교수셨는데 네.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사회봉사 활동 쪽으로 이제 전향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비록 내과 전공이시지만 제가 전공의 시절에 정신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그러셔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일관하시면서 기독교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그런 분입니다.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제 봉사하시다가 2008년도인가요? 그때 62세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죠. 62세 나이로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16권에 대한 책을 매년 거의 매년 한 권씩 출간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재 좀 느끼는 바는 원터치 방식의 영상, 시각적 영상에 익숙한 오늘날의 독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생각하며 읽기를 요구하는 그런 고전적인 독서 방식에 상당히 부담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새삼 좀 느껴봅니다. 선생님, 이제 다음 질문은 정신과 의사로서 쭉 오래 환자를 봐오셨고 활동을 해오셨는데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있으시면 기억나는 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가로서의 보람은 결국 이제 환자의 치료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제 천윤병 시절인 전공의 1년차 때 되자마자 제가 담당했던 그 20대 초반의 조현병 환자, 여자 환자였는데요.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 환자는 아주 지독한 극심한 피해망상 때문에 일종의 피독망상이라고 하죠. 음식에 독을 탔다고 해서 자기를 독살한다는 망상을 갖고 있어서 입원했을 당시에는 음식을 그동안 거부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음식을 거부해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해서 입원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식사고 뭐 투약도 다 거부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인 제가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가운을 입은 상태로 그 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 환자 앞에 쪼그리고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권유를 했는데 뭐 외면하고 뭐 요지부동이죠. 그러면 내가 시범적으로 먹어보겠다.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먹어 보이기까지 했는데도 전혀 호응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요하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여기다 음식을 둘 테니까 나중에 배고프시면 그때 혼자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조용히 물러났죠. 그 자리를.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릇이 싹 비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주치인 제가 놀랐는데, 그 후로는 뭐 밥도 뭐 끼니 때 맞춰서 잘 먹고, 살도 포동포동 오르고, 약도 잘 먹고요. 치료에 아주 협조적이 돼서요. 증상도 금방금방 좋아지고, 이제 그런 일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형성된 락보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금도요? 이어져서 재발하지 않고 그 후로 한 번도 다시 재입원한 적이 없어요. 약을 잘 먹거든요. 말을 잘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가끔 힘들 때는 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 하소연도 하고 예. 저도 또 들어주기도 네,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상호 신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제가 네. 초짜 때부터 아주 뼈저리게 느껴서요. 네. 지금까지도 가장 보람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로서는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경험일 수 있겠네요. 그런 경험을 저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학회명이 바뀌었지만은 정신분열병 학회 학회지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늘 글로 남기시고 그것도 제 병인가 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오랜 활동을 해오셨는데 현숙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와 환자 관계는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보살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상호 불가분의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을 다루는 직업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개인을 상대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모든 환자를 우리가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자체로서의 존중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제 일반인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정신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정신병을 연상하는 그런 세상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때문에 우리 정신과 학회도 학회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꿨죠. 개명하고 또 정신분열병 학회도 좀 조현병 학회로 얼핏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런 조현병 학회로 바꾼 상태죠. 물론 그렇게 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또 정신과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불식됐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것이 완벽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의 노력과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회적 인식의 오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래서 저술 활동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일반인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가져야 될 태도가 조금 더 개방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렇게 좀 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쭉 환자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혹은 가족에게 대한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그 가족 구성원의 그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의 응집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고요. 그럴수록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관심,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교육 차원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 차원에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정신의학 지금 자체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지시치료 쪽을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그런 거창한 질문에 답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차원에서 이제 정신치료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약물 치료나 또는 분석적 또는 역동적 정신치료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절대 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이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지치료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제 면에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요. 연구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치료는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들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쪽에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학회 차원에서도 이런 지지치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론, 연구, 업적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수련 과정에서도 지지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치료는 사실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임상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말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수십 년 오래전에 경계성 있게 장애, 보더라인 컨디션의 연구에 아주 고문자이신 오터 컴버그 미국의 정신분석가 오터 컴버그 선생님이 아마 수십 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쓴 논문에서 자기가 분석하면서도 자기가 보기에는 지지치료가 사실은 분석치료보다 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임상가로서도 사실 힘겨운 그런 작업일 것이다라고 발표하신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수련 과정 중에서 전공의들에게 지지치료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요. 그만큼 우리 학회에서도 지지치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이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제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신과가 이제 많이 이제 아시다시피 개원도 많이 하고 많이 또 지금 인소위 정말 예전 저희가 전공 시작할 때부터 정신과가 좋은 과라는 얘기 듣는데 정말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 좋아진 정신과를 지금 하고자 하는 후학들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후학들한테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원이 대세라고 들었습니다. 정신의학이 그만큼 잘 나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다 보면 고통받는 환자이기 이전에 중요한 수입원으로 보일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넘치는 건 모자라만 못하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고생을 많이 겪어본 원로의 입장에서 드리는 충언입니다. 한 번씩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제 정말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고, 도대체 이 코로나 이후에 국민의 정신 건강에 지금 심각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고, 특히 선생님께서 좀 최근 저서에 도덕적 광기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국민의 현 시점에서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한 자아를 목표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물론 국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초자 기능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도덕적 관계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정신질환에는 이제 물론 우리 약을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치료 방법이라는 대책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도덕성 문제는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현재 예. 우리 사회에 시급한 그런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책도 썼고 그런 책을 통해서 국민 건강 차원에서 사회적, 집단적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들과 사회 전반적인 그런 그 합심해서 노력하는 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회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문제,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 참여에도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 참여도 이제 중요한 문제겠지만 임시 방편적인 뭐 대중 영합이나 또는 포퓰리즘적 접근 방식보다는 평소에 그때 평소에 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분과학회 연구 활동이나 또 홍보나 대국민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회에서는 좀 그런 쪽에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말씀하셨고요. 법조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해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더 앞으로 더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더 그 프로그램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이제 정신분석학회 집행부가 아니라서. 정신분석학회에서 하고. 정신분석학회에서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대신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그런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그런 운동을 아니면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해 본 적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정신과에 대한 그런 오해를 불식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가 공통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본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특히 정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치매 예방 차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저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계속 일도 할 수 있고 어디 아프지 않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쭉 저술 활동 해오셨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저술 활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더 뭐 관심을 갖고 싶다, 저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점에서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그 건강과 체력이 따라주겠느냐 하는 점은 아직 미지수고요. 그런 의욕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또 뭐 유대인에 관한 문제, 또 뭐 프로이드와 마르크스 사상의 비교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도 저는 관심을 갖고요. 한번 뭐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 책이 대중적인 책이 아니라서 어디 누가 선뜻 그런 걸 맡아줄까 그런 건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다방면에 갖고 있는 강력한 호기심은 여전히 갖고 계시고요. 그런 호기심 차원이면은 제가 아직 어린애 단계를 못 벗어난 아직 진도가 아직 안 나간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아마 정신 건강에 제일 도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뭐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상관계 이론의 창시자인 그 멜라니 클라인의 저서 선망과 감사라는 책에서 보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성숙의 가장 큰 지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네. 네, 늘 선생님을 뵈면 원로와의 대화에 모셨지만 호기심에 가득 찬 네, 청년, 호기심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늘 제가 연상을 했었는데 오늘 그 호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